오늘의 플러스, 미국과 중국 사이에 낀 인도의 외교, 그 전략을 살펴봅니다. 서울대 아시아연구소의 맹현철 연구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인도처럼 중요한 나라, 이 맹 위원님이 한동안 안 오셔서 업데이트를 못했습니다. 네네. 오늘은 또 어떤 얘기 업데이트 해주실 건가요? 먼저 사실 인도 중심으로 미국 얘기 그리고 중국 러시아 얘기를 할 건데 요즘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로 모든 국제 이슈를 지금 미국이 다 빨아들이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인도 얘기로 불러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네, 최근에 저희 인도 연구자들한테 관심을 끄는 큰 두 개의 이미지가 있는데요. 예. 하나는 뭐냐면 9월에 콜카타에서 두루가 푸자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 브라질의 카니발 축제 있잖아요. 예. 그것처럼 인도는 그런 대규모의 축제가 두루가 푸자고 주로 이제 콜카타에서 하는 게 굉장히 큰데요. 예. 그 두루가라는 여신이 악마를 물리친 것을 기념하는 그런 축제인데 네. 그 매년 새로운 악마가 등장을 합니다. 근데 올해에는 트럼프가 악마로 등장을 했어요. 그래요? 그걸 어떻게 합니까? 네. 그게 이제 판다리라고 불리는 예. 조그만 사원을 만드는 걸로 유명한 축제인데요. 네. 보통 콜카타 도시에만 3,000개 이상을 만듭니다. 네. 근데 거기에 악마의 모습을 한 트럼프가 두루가 여신에게 이렇게 벌을 받는 모습이 나오고요. 아, 지금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이미지를 보실 수 있는데 왼쪽에 있는 게 악마인 거죠.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이미지가 이제 여신인 거고요. 그렇죠. 네. 지금 보니까 왼쪽에 있는 그 악마의 머리 스타일이 네, 딱 트럼프의 전형적인 그 9대1 가르마. 네, 그것도 그 뭐랄까요? 백발이라고 해야 됩니까? 네, 은발이라고 해야 네, 됩니까? 네. 이야, 딱 트럼프 맞네요. 네. 이 장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8월 31일과 9월 1일에 상하이 협력기구 모임에서 시진핑 주석이랑 그다음에 나렌드라 모디 총리랑 나란히 있는 사진을 찍혔는데 네. 그거를 중국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사진으로 이렇게 홍보를 하고요. 인도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사진으로 홍보를 합니다. 예. 그리고 그 다음 날 이제 푸틴 러시아 푸틴까지 해서 이제 세 분이 다정하게 얘기하는 거를 또 이렇게 내보냈거든요. 이제 그 이유가 뭔지 보면 사실 그 이면에는 미국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어찌 보면 인도는 옆에 있는 중국과도 사이가 그렇게 좋지 않다고 여러 차례 말씀 주셨고요. 네. 그리고 러시아와야 뭐 에너지 관계를 비롯해서 나름대로 교역은 좀 하고 있습니다만 아주 직접적인 뭐 관계가 있다고 생각되는 나라는 아니었는데 이렇게 돈독한 장면을 하나 보여주고 그리고 트럼프는 아예 악마같이 묘사를 해버리고 진짜 인도 분위기가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하나씩 알아보죠. 먼저 인도와 미국의 역사적 관계는 어땠습니까? 사실 인도가 이제 비동맹 국가의 대표 국가였고 그다음에 뭐 제3국이라는 표현들 쓰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러시아랑 가깝고 미국이랑은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으로 이제 미국이 파키스탄 편을 들고 그다음에 이제 러시아가 인도 편을 들었던 것도 있고 인도가 경제 개발을 할 때 중공업 중심으로 개발을 하는데 그 당시에 러시아의 기술이나 뭐 러시아의 산업 정책이나 많이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이제 러시아랑 가깝고 그다음에 인도 군대의 무기 체계도 요즘이야 이제 여러 나라 걸 쓰긴 하는데 전통적으로 80년대까지는 주로 러시아 무기 체계를 받아들입니다. 그렇군요. 이제 무기를 받아들인다는 게 사실 굉장히 믿을 만한 국가 사이에서 하는 일이잖아요. 이제 그런 걸 보면 이제 역사적으로 러시아랑 굉장히 가까운 측면이 있었고 미국과는 좀 거리가 멀기도 했고요. 대표적으로 그 인도가 핵 실험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미국이 경제 제재를 하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미국과 인도는 역사적으로 좀 거리가 좀 먼 관계였는데 요즘 들어가지고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면서 인도와 미국 사이가 좀 가까워진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지난번 트럼프 1기 때는 되게 돈독한 사이 아니었나요? 그때만 해도 사실 무역으로 서로 이제 으름장 놓는 정도의 이슈들이 있었죠. 아, 인도와 미국이. 네, 그러니까 미국이 철강이나 이제 이쪽에 관세를 높이면서 인도가 먼저 그럼 우리가 가만히 있지 않겠다. 그러면서 미국산 농산물에 대한 관세를 올리거든요. 근데 사실 인도 입장에서는 미국산 농산물이 그리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품목에 관세를 올리면서 이제 겉으로 외면상 이제 서로 이제 관세를 가지고 이렇게 다투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게 바이든 정부 와서 완전히 이제 없어졌다가 이제 트럼프 2기에 와서 이제 두 나라가 조금씩 갈등의 수위가 올라가는 모양입니다. 그럼 정리를 해보면 오히려 인도라는 나라 입장에서는 미국보다 러시아가 더 우방 관계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그러니까 역사적 맥락은 그런데요. 근데 경제적 맥락을 들여다보면 조금 다른 모습이 있습니다. 경제는 어떻게 다릅니까?
그러니까 인도의 고질적인 문제가 사실 무역 적자거든요. 예. 그러니까 인도는 고질적으로 무역 적자를 보고 있는데 조금만 들어서 보면 상품 수지는 적자 폭이 크고요. 네. 서비스 수지는 흑자 폭이 조금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합쳐서 이제 적자인데, 예. 근데 인도 입장에서 이제 큰 교역 상대국 중에서 크게 흑자를 보는 나라가 미국이고, 예. 게다가 상품 수지에서 흑자를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도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상품 수지 적자가 큰 문제인데 적어도 미국과의 관계에서는 상품 수지 흑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과의 관계를 끊을 수는 없고 예. 미국 입장에서도 인도가 무역 수지 흑자를 미국 대상으로 많이 보고 있으니 그러니까 우리가 관세를 올리겠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예. 뭐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네. 그러면 경제적으로는 교류가 많다 이 정도로 정리하면 되겠네요. 교류가 많은데 예. 흑자도 많이 보고 있다. 네. 그런데 인도가 흑자를 보고 있는 나라가 사실 그렇게 많지 않다. 이런 상황이고요. 그럼 인도 입장에서는 경제적으로는 미국이 중요한 나라네요. 그렇죠. 아. 최근에 보면 그 인도가 스마트폰을 많이 수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사실 이게 스마트폰을 조립해서 수출하는데 예. 그 모디 총리가 제조업 육성 정책을 펴고 예. 대표적으로 성공한 게 스마트폰 조립이거든요. 근데 인도가 스마트폰 뭘 조립할까요? 예를 들어서 폭스콘 같은 경우는 중국계 회사고 네네. 대만하고 네네. 그러면 이건 애플 아이폰은 스마트폰이 인도 게 아닐 것 같고 한국 건가요? 실제로 예. 지금 인도의 5대 스마트폰 브랜드라고 하면 예. 이제 삼성이 보통 1, 2위를 다투고 있고요. 예. 나머지 4개가 중국입니다. 아, 뭐 중국. 리얼미, 샤오미, 오포, 비보 이렇게 들어가고요. 예. 6위 정도 차지하고 있는 게 지금 아이폰인데 네. 아이폰의 성장률이 굉장히 높고 그리고 지금 전 세계에서 그 인도산 아이폰의 매출 생산 비중이 한 10% 정도 보거든요. 그러니까 인도에서 아이폰을 생산하는 네네. 거군요. 폭스콘도 지금 인도에 들어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네. 그러면 그 인도에서 만든 아이폰이 네네. 미국으로 들어간다 그 얘기인 거죠? 실제로 트럼프 정부가 중국 관세 높인다 그랬을 때 네. 인도에서 만든 아이폰을 비행기로 실어서 미국에 갖다 팔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런 상황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인도와 트럼프의 감정 싸움이 요즘 더 격화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네. 그러면 이게 어떤 계기로 감정이 더 악화됐고 어떻게 그 뒤로 전개되고 있는지 업데이트 좀 해주세요. 요즘 표현으로 긁힌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예. 트럼프 대통령이 나렌드라 모디 총리를 너무 잘 긁고 있습니다. 네. 어떤 걸로 긁었습니까? 올해 이제 4월, 5월에 인도와 파키스탄 사이에 무력 충돌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내가 두 나라 휴전을 이끌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근데 인도 입장에서는 아니다. 우리가 했는데 쟤는 아무것도 안 해놓고 왜 저런 소리를 하냐. 예. 그게 있었고요. 10월 말에 또 한 번 더 트럼프가 내가 관세 250% 매긴다 그러니 쟤네들 휴전한 거다. 라는 얘기를 꺼냅니다. 예. 이게 인도 입장에서는 인도는 남아시아의 패권 국가거든요. 예. 내가 이 동네 대장이에요. 예. 그리고 파키스탄 관계는 심라 협정이라는 걸 통해서 70년대 초반부터 외국의 간섭을 하면 안 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파키스탄의 관계는 인도가 주도적으로 그다음에 파키스탄과 두 나라가 모든 걸 합의해야 되는데 미국이 자기들이 중재했다는 거는 제3국의 개입이고 예. 인도가 70년대부터 해왔던 심라 협정을 어긋나는 행위거든요. 그래서 인도 입장에서는 이건 우리가 한 거야라고 얘기하고 있고 예. 트럼프는 아니야 그 내가 해준 거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 입장에서는 진짜 인도가 민감하게 생각할 수밖에 네네. 없네요. 네. 그런데 직접적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인도에 높은 관세 부과하겠다 이것 때문에 틀어진 것 같아 보였는데 네네. 트럼프가 뭐 때문에 인도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했나요? 명목상 뭐 이게 크게 보면 이제 무역 적자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도가 미국과의 무역에서 흑자를 많이 보고 있잖아요. 예. 이제 그 이슈를 하나 내고 있고 예. 두 번째 이슈는 러시아 원유 수입입니다. 네. 그래서 인도 너희들 러시아 원유 수입하면서 이득 많이 보고 있는데 그만해라. 딱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는 인도가 개선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러면 트럼프는 뭔가 상대방이 바꿀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걸 가지고 딜을 봐야 되는데 네네. 그럴 수 없는 걸 가지고 딜을 본다는 건 그냥 사이를 멀리 두겠다라는 의견밖에 아닌 거 아닌가요? 사실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예. 현 상태가 인도에게 유리한 상태잖아요. 네. 그래서 현 상태를 유지할래 아니면 나빠질래 이 두 가지 카드를 내밀어서 협상 이끌어내겠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보다 경제 상황이 더 안 좋아질 수 있는 여지를 네가 선택할 거냐 그렇죠. 이걸 물어봤다는 얘기군요. 그렇죠. 네. 현재 인도 내부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아까 이제 처음에 그 이번에 두루가 부자 때 네. 이제 트럼프 대통령 얘기 나오면서
굉장히 트럼프에 대한 감정이 좀 안 좋긴 하고요. 네. 그리고 원래 인도에서 야당과 여당은 좀 심하게 싸우거든요. 예. 어떤 이슈가 있을 때마다 여당이 예를 들어서 뭐 A를 선택하면 야당은 그러면 안 돼 이런 게 일반적인데 예. 지금 야당 지도자들도 트럼프 대통령 비난에 나서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실질적으로 민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정치권, 국가 리더십들도 여야 상관없이 미국과의 감정의 골이 더 깊어진다. 이렇게 그런 보면 상황이고요. 되겠군요. 네. 그러면 그 얘기는 달리 말하면 트럼프가 인도에 부과하는 그 고율의 관세는 당분간 철회될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결정적으로 이제 미국 입장에서 중국을 더 견제하기 위해서 인도를 우리 편으로 끌어들인다면 네. 이제 그럴 때는 높은 관세를 부과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네. 근데 지금 분위기는 그럴 것 같진 현재는 않고. 지금 팽팽하게 표면적으로는 팽팽하게 지금 대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 주신 게 러시아 원유 얘기 꺼내들었다 얘기해 주셨잖아요. 네네. 이거는 지금 분위기가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사실 아까 뭐 잠깐 말씀드렸듯이 인도와 러시아 사이가 굉장히 좋다고 했잖아요. 네. 최근에 인도 무역 데이터를 들여다보면 사실 러시아와의 교역량이 많지는 않았거든요. 네. 근데 최근 2, 3년 사이에 급격하게 올라갑니다. 그 수입이 많이 늘어나는 게 그게 원유 때문이거든요. 예. 그래서 인도 입장에서는 러시아 원유가 굉장히 소중한 상황입니다. 러시아 원유가 다른 국가보다 싸서 그렇죠. 비중을 늘린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게 지금 인도 경제에 현격한 기여를 하고 있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 일단은 중요한 게 이제 물가 인플레이션 문제인데 네. 작년에 인도 총선할 때도 네.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거든요. 네. 근데 이게 인플레이션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 중 하나가 기후 위기입니다. 그러니까 인도가 이게 농업 같은 경우에는 필수 농산품을 국내에서 대부분 생산을 하는데 예. 인도 농업이 관계 시설이 잘 안 돼 있거든요. 예. 그럼 비가 많이 오는 해와 비가 적게 오는 해의 농작물이 굉장히 산출이 차이가 큽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인도도 우리처럼 이제 장마 같은 게 있단 말이에요. 네. 몬순 기후대라서 그러면 장마가 시작하기 전에 이제 인도 기상청에서 올해 강수량이 얼마다라고 발표를 해요. 네. 그러면 바로 경제 쪽에서 이어받아서 강수량이 뭐 평소보다 많을 테니 그러면 농업이 산출이 많을 것이고 인플레이션율이 내려가서 경제 생산률이 얼마가 될 것이다. 이 논리적으로 몇 주 안에 이제 기사들이 막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인도는 우기의 비가 얼마나 오냐가 그 해의 GDP에도 큰 영향을 주는 상황인데 지금 기후 위기 때문에 매년 산출이 크게 달라지잖아요. 네. 대표적인 예로 2023년으로 기억을 하는데 예. 그 인도 맥도날드 햄버거에 그 토마토를 안 넣어주기 시작했고 예. 그 토마토 안 들어간다는 게 기사로 나왔거든요. 그 인도 3대 채소라고 하면 이게 토마토, 양파, 감자인데 예. 토마토 같은 경우에는 뭐 비가 안 오는 해 같은 경우는 두세 배가 이렇게 가격이 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물가 상승이 기후이기 때문에 이제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 근데 그게 러시아산 원유랑 무슨 관계죠? 그래서 원유를 싸게 들이니까 한쪽에서 올라간 인플레이션 압력을 원유 쪽에서 낮추는 거죠.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평균적으로 물가 상승률이 좀 높긴 하지만 예. 인도 정부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관리하는 범위에 들어와 있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지금 인도의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가 이상 기후 현상으로 인해 물가가 들쑥날쑥하고 좀 높아지는 건데 네네. 거기에 대한 대안을 러시아가 준 거네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러다가요, 만약에 더 큰 문제인 인플레이션은 그래도 물건값이 오르면 물건 살 돈을 더 많이 벌면 그것도 감내할 수 있는 건데 네. 지금 봤더니 미국에서 돈 벌어오고 있는데 네네. 미국하고 문제 생기면 더 큰 문제 아닌가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안을 받아들이면 이제 돈은 많이 벌어들일 수 있는데 이제 원유값이 올라가고 또 다른 이슈는 인도에서 석유화학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다는 점에 있습니다. 그 전 세계에서 단일 공장으로 정유 공장이 가장 큰 게 인도에 있거든요. 예. 릴라이언스 인더스트리라고 인도 제일 큰 재벌 기업인데 네. 이제 거기 메인 비즈니스가 정유랑 석유화학입니다. 예. 그래서 인도가 수출하는 품목 중에 화학 물질이나 석유화학이 꽤 비중이 크거든요. 예. 그래서 인도 입장에서는 이제 화학이랑 석유가 굉장히 산업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예. 만약에 러시아에서 원유를 싸게 사오는 게 어려워진다면 그러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이게 수출 품목의 비중도 크기 때문에 예. 수출도 좀 어려워지는 거죠. 아, 정리를 해보니까 인도의 산업 구조에서도 석유화학 비중이 컸군요. 네네. 그러니까 단순히 미국만 쳐다볼 게 아니라 본인들의 주력 산업군 중에 하나가 석유 수급과 관련된 분야니 당연히 친러 정책을 할 수밖에 없는 맥락도 그렇죠. 있었네요. 그래서 석유랑 석유화학 산업이 한 GDP의 한 6%에서 7% 정도 네. 차지한다고 보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제조업을 인도에서 굉장히 육성하고 싶어 하는데 제조업의 부가가치 중에 석유화학 쪽이 한 9% 정도 되니까 굉장히 중요한 산업입니다. 인도도 역시 여러 주변 국가들과의 불안전성이 높아지고 있는 과정에서 러시아산 무기에 대한 안정적인 수급 이것도 중요한 요소입니까? 사실 이전에 한 70년대 80년대까지는 대부분 무기가 러시아에서 들어왔는데요. 네. 그 이후로는 좀 다각화하려고 하고 있고요. 네. 대표적인 사례로 그 프랑스의 라팔 전투기 도입이 있습니다. 네. 사실 그 4월, 5월에 그 인도랑 파키스탄이랑 무력 충돌이 있었잖아요. 있었죠. 그때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뭐냐면 전투기를 몇 대를 파키스탄이 떨어뜨렸냐. 맞아요. 그리고 그 안에 라팔이 포함됐냐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도 이제 동의한 부분인데 한 다수 대 떨어졌고 그중에 라팔이 있다는 게 이제 서구 쪽 언론의 얘기고요. 그다음에 인도 측에서는 전혀 그런 일 없다. 라팔은 떨어지지 않았다. 라팔은 안 떨어졌다. 네. 근데 그게 중국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왜요? 라팔이 격추됐다면 그 라팔을 격추시킨 무기 체계는 중국산이었거든요. 아, 파키스탄은 중국산 무기로 격추를 시키려고 했던 거군요.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중국 대사관 쪽에서 라팔이 떨어졌어요라는 그 외신을 인용해서 라팔이 떨어졌어요를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도 측에서는 너희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가지고 이야기하지 말라. 그 이면에는 중국 입장에서는 이거 보세요. 우리 무기가 라팔보다 앞서요를 보여주고 싶었던 거고 인도 입장에서는 그런 일 없었는데 라고 얘기하는 거죠. 아, 그렇군요. 이 라팔이 그렇게 이슈가 된다는 거 원래 주력기가 라팔이 아니라 그러면 소련제 미국이었습니까? 미국이가 사실 주력이었는데 이제 라팔을 도입을 했고 이제 앞으로 더 도입할 계획이 있었습니다. 아, 최신 기종은 미국에서 라팔로 바꾸려고 하는 거군요. 그 얘기는 이제 미국이는 라팔보다 성능이 좀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렇죠. 네. 지금 쭉 말씀 들어보니까요. 인도가 처하고 있는 지금의 변화 상황을 단순히 경제적인 맥락에서만 볼 수도 없고 그리고 미중 러시아 간의 국제적인 패권에서 휘말리는 양상도 아니고 본인이 이 남아시아의 패권 국가로서 주변 국가와의 관계를 어떻게 정립하느냐 이걸로 봐가고 있는 그렇게도 해석을 해야 될 부분이 많은데 근데 또 한 가지 특이한 게요. 라팔 기종을 받아들이기로 했으면서 제가 알기로 최근에 러시아와는 뭐 특별 우호 전략적 동반자 관계 이런 걸로 더 격상시키는 분위기도 있는데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일단은 이제 다각화 측면이 굉장히 강하다고 보시면 돼요. 여러 나라 무기 체계들을 가지고 와서 특정 국가의 의존성을 좀 줄이겠다. 라는 걸로 좀 보이고요. 그런 맥락에서 우리나라 무기들도 좀 사주려는 그런 움직임도 존재한다고 들었습니다. 아, 우리나라 무기까지도요? 그러면 이렇게 단순화시켜서 질문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리를 한번 해야 되니까요. OX처럼 한번 여쭤볼게요. 미국과 인도는 지금 사이가 안 좋아지고 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안 좋아지고는 있습니다. 그다음에 인도와 러시아는 사이가 좋아지고 있습니까? 안 좋아지고 있습니까? 이전보다 조금 좋아지고 있습니다. 인도와 중국은 어떻습니까? 이게 이제 관건인데요. 아, 그렇군요. 표면적으로는 과거보다 좋아지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이 단서가 또 중요한 맥락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파키스탄과 인도는 다시 안정감을 찾은 겁니까? 인도 입장에서는 사실 파키스탄이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두 나라의 국력 차이 너무 크거든요. 그냥 인도 입장에서는 파키스탄은 무시. 그리고 조용히 있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수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서서 이제 중국을 뺀 여타 국가들과 인도와의 관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윤곽을 좀 그려봤습니다. 그런데 중국과는 표면적으로는 나쁘지 않은데라는 단서를 들어주셨어요. 그럼 중국과 인도의 관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자, 표면적으로 나쁘지 않다는 건 최근 얘기이고요. 예. 사실 관계가 계속 나빠왔었죠. 나빠왔는데 최근에 급격하게 두 나라가 친해지려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습니다. 네. 나빠진 역사적 맥락을 보면 두 나라가 국경을 맞대고 있잖아요. 그렇죠. 국경 분쟁이 사실 있었습니다. 예. 1962년에 두 나라가 전쟁을 했는데 이 전쟁은 그냥 일방적으로 중국이 이겼습니다. 중국 이기고 인도 영토를 뺏은 게 아니라 그냥 뒤로 물러나줬거든요. 예. 그러면서 두 나라 사이의 국경선이 확정된 게 아닌 상태가 되고요. 네. 그래서 국경이라는 표현보다는 사실 엄밀한 용어로는 그 실질 통제선이라고 표현을 써요. Line of Actual Control이라고 LAC라는 표현을 쓰는데 실질 통제선이라는 건 여기까지는 우리가 통제하고 있다 이런 느낌이군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두 나라의 국경 문제가 사실 있고요. 2020년에는 이제 갈완 계곡이라는 데서 두 나라가 전투를 벌였고요. 예. 2022년에는 아르나찰 프라데시라는 인도주에서 두 나라가 치고받고 싸웠습니다. 22년에는 이제 무기로 싸운 건 아니고, 그러니까 그 총 쏘고 이런 건 아니고요. 예. 서로 이제 그런 화기는 잘 안 가지고 싸우거든요. 예. 그래서 뭐 인도 무술이랑 소림산 무술이 싸웠다는 그런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그 화기를 안 들고 싸우는 건 네네. 확전과 더 심화된 전투까지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서로 합을 맞춘 겁니까? 그러니까 정말 싸운 건 맞아요. 예. 근데 싸우더라도 어느 선 안에서 싸우자는 거죠. 뭔지 느낌은 있네요. 예. 그런데 또 한 가지 궁금한 게요. 이 인도와 중국의 국경 분쟁 지역이 뭔가 가치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가치가 없는 되면 합의가 안 봐지더라도 그냥 대충 놔두고 그건 없고 나중에 얘기하자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 뭐 자원이 많은 겁니까? 아니면 곡창지대인 겁니까? 뭡니까? 그러니까 말씀하신 딱 그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그냥 내버려 두길 원하는 거죠. 그래서 중국 입장에서는 그 아르나찰 프라데시를 남티벳으로 여깁니다. 여기는 사실 우리 땅인데 인도가 지배하고 있는데 그냥 내버려 두는 거야에 가깝고요. 인도는 그 아르나찰 프라데시 주의 행정권을 인도가 가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내 땅이야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2023년 항저우 올림픽 때 되게 재밌는 사건이 벌어지는데 인도 대표팀이 이제 중국을 가잖아요. 거기 아르나찰 프라데시 출신 선수가 3명 있습니다. 근데 중국 정부가 이 3명의 여권 비자를 여권에 준 게 아니라 따로 비자를 발급해서 종이로 줬어요. 그 의미는 이 3명은 인도인이 아니고 이 3명의 인도 여권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래서 인도에서 이건 어떻게 하냐, 이건 비자가 아니다라고 항의를 하자 중국에서 한술 더 떠서 자국민이 우리 땅에 사는 사람이 오는데 무슨 비자 필요해. 그냥 와. 된 겁니다. 야, 이것도 굉장히 진짜 상징적인 의미가 있네요. 그러면 그 지금 그 뭐 분쟁 지역은 점유하고 있는 건 중국인 거예요? 이제 인도 쪽에서 아르나찰 프라데시 같은 경우는 인도 쪽에서 하고 있고요. 아까 앞서서 그 군사적으로 중국이 압도했다고 하셨잖아요. 60년 전쟁은 그냥 일방적인 게임이었죠. 그러면 중국이 점유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중국이 이기고 나서 그냥 물러나서. 예, 그것도 특이하네요. 이기고 그냥 물러난 것도. 알겠습니다. 그러면 인도가 보여주기식이라도 중국과 친해지려는 의미는 뭡니까? 그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미국의 압박인 거죠. 미국 때문에 그냥 앞에서만 친한 척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는데 사실 제가 틀릴 수도 있으니까 좀 조심스럽긴 한데요. 일단 왜 보여주기식이라고 생각을 하냐면 인도 입장에서 중국에게 내줄 카드가 별로 없습니다. 중국 입장에서도 인도에게 줄 수 있는 카드가 별로 없는 게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구조적으로는 지금 현재 두 나라의 교역량이 굉장히 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도가 스마트폰 조립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조립을 하면 그 부품이 어디서 와야 되겠습니까? 중국에서 와야죠. 그렇죠. 대부분 중국에서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도가 스마트폰 수출은 늘고 있는데 부품 수입도 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고 상당히 많은 부품이 중국에서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 정부도 이걸 알고 있으니까 우리가 제조업 육성을 하는데 일단 1단계로 완제품 제조업 육성을 하고 조립 같은 걸 하고 그다음에 부품까지 인도산을 늘려가겠다는 게 이제 인도 입장이거든요. 근데 제조업 육성 정책이 2014년부터 지금 줄기차게 펴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핵심은 뭐냐면 인도 내 생산이고 해외 의존을 줄이겠다는 겁니다. 근데 중국 입장에서는 중국은 이제 자국 내에서 인건비도 비싸고 그래서 새로운 생산 기회를 찾기도 하고 새로운 소비 시장을 찾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생산 기주로 인도를 가겠다.
이거는 인도가 10여 년 동안 해왔던 정책이랑 부딪히게 되는 거죠. 네. 그다음에 소비 시장으로 인도를 먹겠다. 사실 이것도 인도 입장에서는 중국이 이렇게 들어온 게 반갑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아까 뭐 스마트폰 5대 브랜드 중에 4개가 중국산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중국 브랜드 인도산인 것이고 네. 인도에서 생산을 해서 이제 많이 팔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뭐 예를 들면 전기차 같은 경우에 그 중국산 전기차가 동남아에서 싸게 풀리면서 동남아의 전기차 비율이 올라가고 있는 게 보이잖아요. 예. 인도 같은 경우는 이제 관세율을 거의 100%를 매기거든요. 그래서 중국산 전기차가 인도 오면 가격이 2배가 됩니다. 이야. 그러다 보니까 인도에서 전기차를 만들어야 되고 현대 자동차나 기아 자동차, 그다음에 인도의 타타 같은 곳들이 이제 인도에서 전기차를 만들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고, 뭐 예. 타타는 이미 출시를 해서 팔고 있고요. 예. 그런 상황입니다. 아, 그렇군요. 어찌 보면 중국과 인도가 앞으로 경제적으로 걸어갈 길을 같이 설정한 거기 때문에 이럴 수밖에 없다는 생각도 드는데 네네. 양 국가 모두 제조 강국이 되길 희망하고 네. 그 과정에서 자국의 산업의 밸류체인을 완성하기 위해서 부품마저도 수입하지 말고 우리가 직접 만들자. 네네. 그걸 추진하고 있고 네네. 그리고 뭐 AI나 뭐 바이오나 이런 것도 미래 산업도 인도가 절대 포기 안 할 게 뻔한데 네네. 그러면 진짜 중국과 인도는 앞으로 서로 주고받고 할 게 많지 않겠네요. 별로 없어지는 게 현실이죠. 네. 그러면 지금 표면적으로는 친하게 지나는 척하지만 네네. 앞으로는 관계가 더 냉랭해질 가능성이 많을까요? 사실 그 국경 문제, 그러니까 재밌는 게 작년 9월에 국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화를 하는 그런 서명을 했거든요. 예. 그게 제가 생각할 때 뭐냐면 트럼프 당선 가능성을 놓고 그 두 나라가 트럼프 당선돼서 우리를 압박한다면 우리는 손잡을 수 있어라는 신호를 보냈다고 생각이 네. 들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두 나라는 표면적으로 사실 뭐 많이 나가면 좀 더 관계는 더 가까워질 수는 있겠죠. 아, 오히려. 네. 그러면요. 제가 알기로 중국과 인도는 남아시아 패권을 두고 서로 네네. 경쟁한다 들었는데 맞습니다. 미국 입장에서 만약에 인도가 패권을 잡는데 남아시아 네네. 쪽에서 네. 그걸 지원하면 중국과 인도는 확 틀어지겠는데요. 그럴 수도 있죠. 오. 네. 그러니까 패권국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스리랑카에서 그 모라토리엄 선언을 했을 때 예. 제일 먼저 돈을 준 게 인도거든요. 예. 최근 인도가 주변국들 뭐 부탄이나 뭐 네팔, 뭐 스리랑카 이런 나라들을 지원한 예산들을 뭐 점점 늘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힘을 가지려고 하고 있고요. 예. 근데 반면 중국도 1대1로에서 남아시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 스리랑카에 보면 이제 한반토타라는 항구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스리랑카 제일 큰 건 콜롬보 항구겠죠. 콜롬보 항구는 인도 측을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대양에서 움직일 때는 좀 불편한 곳에 위치해 있고요. 그래서 한반토타를 중국 자본으로 개발을 해서 스리랑카에 들어갔고요. 예. 파키스탄 같은 경우는 과다르 항구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육로로 연결을 해서 중국이 파키스탄을 거쳐서 과다르를 거쳐서 이제 중동 쪽으로 나가는 그런 모양을 그리고 있는 상황이고 이거를 이제 억제하기 위해서 인도도 지금 좀 애를 쓰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 네팔도 뭐 친중이라는 얘기는 사실 틀린 얘기인데 네. 거의 뭐 90% 이상 친인도였다가 약간 중국으로 가려고 할 때 이번 사건이 터졌거든요. 물론 그게 원인은 아니지만 네. 뭐 그런 갈등들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 어떻게 보면 남아시아를 두고 인도와 중국은 사이가 안 좋은 거다라고 정의 내려도 크게 틀린 건 아니겠네요. 그렇죠. 이제 대립하고 있는 관계라고 보시면 되죠. 그럼 파키스탄은 인도와 중국 사이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파키스탄은 완전히 중국에 넘어갔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인도는 앞으로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줄다리기를 아주 절묘하게 하면서 본인들이 얻은 걸 더 많이 얻으려고 노력을 할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앞으로의 인도의 이 둘 간의 행보 사이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 게요. 좀 말씀드렸듯이 러시아에서 원유를 수입을 안 한다. 러시아와 거리가 멀어진다. 이거 인도가 굉장히 손해보는 일이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과 거리를 두는 것도 굉장히 손해보는 일이 예. 되는 거죠. 그다음에 중국과의 관계는 그냥 뭐 대립도 하지만 서로 뭐 협력할 가능성은 있지만 당장 협력 안 하는 게 좀 나은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저도 이제 어떻게 갈지가 좀 궁금하고 사실 이제 연구자들은 미래 예측하는 게 좀 두려워하거든요. 그렇죠. 틀리면 이제 예. 좀 망신이니까. 근데 아무래도 이제 인도가 물밑 작업으로 미국에 좀 잘 보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합니다. 네. 그럼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기업들이 인도에 진출하려는 가장 큰 이유들은 인도 내수 시장에 물건을 팔려는 목적이 제일 큽니까? 아니면 중국처럼 인도에서 싸게 만들어서 다시 가져가거나 아니면 다른 나라에 팔려는 목적이 더 큽니까? 현재로서는 인도 내수 생산이 훨씬 더 큽니다. 인도가 사실 그 미국이 인도의 관세를 높이려고 했던 이유 중 하나가 예. 인도의 수입 관세율이 너무 높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예. 인도 입장에서는 그게 대충 10% 초반 나오는데 예. 인도 입장에서 높은 게 아니다라는 주장이고요. 네. 미국에서는 높다는 주장인데 예. 어찌됐든지 간에 인도에서 팔기 위해서는 관세 또는 비관세 여러 가지 제약들 때문에 인도에서 만들어야지 좀 팔립니다. 그 가격적인 요인도 있다고 보고 예. 그래서 인도 내수 시장을 노리려면 일단 인도에서 만들어서 팔아야 되고요. 그래서 뭐 LG전자도 IPO를 얼마 전에 했고요. 현대자동차도 IPO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서 이제 인도의 생산 기지를 갖출 뿐 아니라 우리는 정말 인도의 진지한 기업이다. 그래서 인도 속에 들어가겠다. 이런 네. 시그널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내수를 노리고 있고 그리고 향후 인도에서 수출은 좀 늘 것 같긴 합니다. 네. 인도가 사실 수출이 그렇게 많은 나라는 아니거든요. 예. 근데 인도가 정말 수출을 하고 싶어 하니까 자기들이 제조업을 정말 잘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춰진다면 그때부터 수출을 좀 많이 할 수 있을 것이고 특별히 최근에 인도가 UAE랑 관계를 굉장히 좋게 가져가고 있고 네. UAE를 통해서 뭔가 좀 경제적으로도 활로를 뚫으려고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인도를 중심으로 UAE를 거쳐서 아프리카를 간다든지 아니면 중동을 나간다든지 이런 것들이 좀 가능해지기 때문에 네. 향후 인도의 수출도 좀 늘어날 것 같고 네. 그래서 국내 인도에서 생산하는 한국 기업들도 이제 그 계산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우리 기업들은 일단 인도 시장 내부를 뭐랄까 점유율을 높이는 게 1차적인 목표인데 네네. 앞으로는 인도를 통해서 다른 나라에 수출하는 경로로 삼을 수도 있는 여지는 커진다. 네, 맞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기업들이 예를 들어서요. 지금 베트남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네. 공장은 베트남에서 물건이 생산돼서 미국으로 갔을 때 더 높은 관세를 부과받을까 봐 걱정을 많이 했단 네네. 말이에요. 네. 근데 인도에서 생산해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거는 당분간 높은 관세가 부과받을 가능성이 있지만 네네. 다른 UAE를 통해서 다른 국가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네네. 예, 이해했습니다. 자, 그러면 또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중국과 인도의 사이가 점점 멀어지고 그리고 중국이 인도 내에서 활개를 치는 걸 인도도 걱정하는 상황이면 네. 결국 인도에선 중국 제품은 인도 정부가 막아줄 거고 네네. 한국은 그렇게 위험한 친구는 아니니 우리에겐 기회라고 해도 될까요? 그렇죠. 이게 두 가지 측면을 다 생각해 볼 게 만약에 중국이랑 가까워진다면 어떻게 될까? 인도가요? 네, 그러면 이제 완제품 수입도 하게 되겠죠. 예. 그러니까 지금은 중국산 부품 수입을 굉장히 많이 하는 상태인데 예. 그런 이제 완제품 수입도 많이 하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당장에 인도에서 한국 기업과 중국 기업이 경쟁을 하게 되고 그러면 가격 경쟁력은 사실 중국이 좀 가진 면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LG가 에어컨을 많이 만들고 있고 에어컨은 인도에서 앞으로 많이 팔릴 겁니다. 네. 근데 하이어랑 LG랑 가격 경쟁을 한다면 예. 누가 더 잘할 수 있을까? 텔레비전 같은 경우도 중국산 텔레비전이 싸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지금 상태가 아닌 더 인도와 중국이 가까워져서 그 중국산 완제품이 들어오면 이제 우리 기업에게는 굉장히 큰 위험 요인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 기업들은 아마 그런 관점에서 IPO를 하는 것 같은데 네네. 우리는 한국 기업이 아니라 네네. 인도에 상장되어 있는 인도형 네네. 기업이다라고 네네.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네. 그럼 중국도 인도 증시에 IPO를 많이 합니까? 지금 그런 단계까지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러려면 대규모 기업들이 들어와서 생산들을 많이 해줘야 되잖아요. 예. 근데 아직까지 뭐 스마트폰 외에는 인도에서 대규모로 생산하는 중국 기업들이 좀 많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공산품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는 여러 품목들이 인도에서 생산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거나 이미 하고 있고 네네. 근데 중국은 그 정도는 아니군요. 그렇죠. 아직은. 네. 그건 인도가 막아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중국이 진출을 아예 생각을 덜 하고 있는 겁니까? 중국은 진출하고 싶을 겁니다. 근데 인도가 좀 막는 면이 있고 대표적으로 이제 공산품은 아니고 앱 같은 경우가 인도가 국가 안보를 이유로 내세워서 중국 앱들을 대거 막았거든요. 네. 그런 일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중국도 일단 들어올 때 그러니까 비제도적인 장벽이 존재를 하고 네. 근데 들어온 다음에도 리스크가 크지 않습니까? 네. 만약에 인도와 중국 사이가 안 좋아지면
네.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역을 실물 부분에서도 여쭤봤지만 금융 부분에서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네. 인도와 중국이 결제를 하고 교역을 할 땐 통화를 어느 걸 쓰나요? 지금은 주로 이제 달러를 쓰거나 예. 뭐 유로를 쓰거나 하겠죠. 예. 근데 지금 인도도 뭘 하고 싶냐면 인도도 대국이라는 생각이 강하기 때문에 네. 루피로 결제하고 싶어 합니다. 아, 자국에 대한 네. 국제 결제는 네. 근데 물론 한국 분들이 들을 때는 무슨 소리야? 인도가 무슨 이런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인도가 그걸 하고 싶어 해요. 근데 중국도 위안화로 결제하고 싶어 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또 갈등의 요지가 될 수 있겠죠. 그렇겠네요. 네. 그러면 지금은 그런 힘의 갈등 속에서 일단 루피를 달러나 외국 네네. 통화를 주로 쓰는 네네. 거군요. 그럼 인도는 자체적으로 뭐 중국처럼 디지털 위안화처럼 뭐 인도의 디지털 루피 이런 것들을 쓰기 위한 노력들도 해가고 있나요? 실제로 인도가 그 모바일 결제가 꽤 발달해 있습니다. 예. 정부가 중심으로 해서 개발한 인터페이스가 UPI라고 있거든요. 예. 인도 정부는 이 성공을 기반으로 해서 이거를 외국에 수출하고 싶어 하고요. 외국에 수출할 뿐 아니라 같은 UPI면 이제 나라 간의 모바일 결제도 쉽게 일어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이를 통해서 가까운 나라들하고는 인도가 개발한 UPI를 통해서 그 온라인 상거래나 온라인 금융 거래를 좀 수월하게 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앞으로는 인도와의 우리가 교역을 할 때 우리 기업들은 주로 어느 통화를 쓰는 게 계속 유지될까요? 달러인가요? 당장은 이제 달러나 유로가 주로 되겠죠. 아, 당분간은 루피를 우리가 적극적으로 활용할 그런 네네. 상황은 아니군요. 네. 자, 그러면 인도를 통해서 우리가 참 주변에 여러 이해관계가 복잡한 강대국들과 얽히고 설켜 있는 인도, 네. 이걸 이걸 통해서 참 많은 걸 또 생각하게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참고할 만한 교훈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건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교훈이라기보다는 이제 마무리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이 우리나라가 인도에서 좀 활약할 수 있는 또 다른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중국이 잘하는 거는 사실 우리도 잘하는 측면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인도가 중국이랑 지금 뭐 손을 잡을지 말지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미국과도 지금 갈등이 좀 있을까 없을까 지금 그런 상황이라면 차라리 러시아도 중국도 미국도 아닌 나라가 들어가서 인도가 원하는 것을 해주고 우리가 원하는 걸 얻을 수 있다면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겠죠. 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제조업 기술이라든지 뭐 그런 부분을 인도에서 충분히 꼽힐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기회가 우리에게 왔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근데 이제 뭐 제조 많은 회사들이 인도에 진출을 해봤지만 그 인도가 제조 여건이 아직 잘 되어 있느냐라고 했었을 때 또 인도인들이 제조하려는 마인드셋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네. 그런 것들이 충분히 중국만큼 있느냐 했을 때 회의적으로 보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맞습니다. 우리 박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어렵죠. 어려워요. 사실 베트남만 해도 제조업하기 어렵지 않고 예. 제가 들은 바로는 그다음에 그 인력 수준이 낮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예. 근데 인도는 지금 당장 제조업하기에 좀 인력 수준이 좀 낮은 상황인데 폭스콘 얘기를 얼마 전에 들었는데 처음에 폭스콘에서 그 중국에서 생산하는 물량의 50% 정도밖에 수율이 안 나오고 예. 근로자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모습이 있었다는데 지금은 근로자들 수준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 장기적으로 보면 이제 인도도 그 제조 역량이 올라오지 않을까, 올라올 수밖에 없겠죠. 네. 그렇게 되면 뭐 향후에는 좀 나아지겠죠. 근데 당장 뭔가 인도에서 뭐 만들겠다, 뭐 잘 나올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어려움이 많은 건 사실인데 한편으로 기회도 있으니까. 그리고 기회가 있는데 어렵지 않다. 이건 모두가 들어가겠죠. 그럼 네. 경쟁이 심해지겠죠. 근데 뭐 미래가 있는데 어렵다. 근데 내가 잘할 수 있다. 이러면 잘할 수 있는 쪽에 큰 기회가 될 수 있겠죠. 인도 역시 뭐 한국이 중요해질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게 왜냐하면 중국이나 미국이나 러시아하고 얽히고 설키는 이런 과정 속에서 본인이 교섭력을 가지려면 네네. 필요한 것을 안정적으로 수급받고 교류할 수 있는 또 다른 파트너들이 맞습니다. 필요할 텐데 네. 한국과 인도 지금 앞으로 더 잘 나가기 위해서는 잘 지내기 위해서는 네네. 우리가 뭘 챙겨야 될까요? 일단은 인도에 대한 이해부터 좀 시작을 해야 될 것 예. 같아요. 인도가 뭘 원하는지 그리고 아까 이제 트럼프가 그 모디 총리를 긁는다는 표현 썼잖아요. 네. 그거 알고 긁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그럼 그쪽에 면을 세워주는 네.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인도의 면을 세우는 그렇죠. 거. 예. 네. 그래서 인도가 원하는 걸 해주고 그쪽을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하고요. 예. 그다음에 사실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뭐 안 되는 부분도 있는데 이제 되는 것들이 작은 것들이 있으면 이제 예. 그것부터 해 나가는 경험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최근에 인도가 조선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전까지만 해도 그 자존심 때문에 조선 쪽에서는 협력하려는 의지가 별로 없었습니다. 예. 우리가 옛날에 200년 전에 배도 만들었는데 뭐 이런 식이었는데 예. 이제는 우리나라 조선 기업들의 인도 정신들이 방문을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인도 언론에서 대서특필을 합니다. 이제 우리가 조선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뭐 한국이랑 손을 좀 잡아야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네. 실제로 한국 기업 HD 쪽에서는 이제 인도랑 좀 본격적으로 시작하기도 했고요. 네, 그렇군요. 정말 우리 기업들이 인도화 해야 될 것도 많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인도가 최근 어떻게 바뀌어가고 있는지 한번 업데이트 쭉 해봤는데요. 몰랐던 사실 많이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서울대 아시아연구소의 맹현철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